자, 1- 원자의 구조와 주기율. 핵심 이론 01 원자의 구조. 자, 요거는 그림을 좀 보실게요. 자, 원자는 지난번에는 한번 설명을 해드렸지만, 자, 양성자와 그리고 중성자, 요거를 합쳐서 우리가 원자핵이라고 부르죠. 네. 그리고 그 전자만, 그러니까 양성자만큼 동일한 수의 전자가 원자 주위를 돕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서로 절대 만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궤도가 다릅니다. 네.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다. 얘는 전자가 2개니까 헬륨이죠. 그럼 질량수와 원자 번호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질량수와 원자 번호는 이 원소가 있으면 좌측 상단에 질량수를 적고요. 그리고 좌측 하단에 원자 번호를 적습니다. 원자 번호, 질량수는 각각 양성자와 중성자 수, 그리고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이 원자 번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꼭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동위원소와 동소체. 자, 동위원소는 양성자 수는 동일하지만 중성자 수가 다르다. 중성자 수가 다르면, 자, 위에 보시면 질량수가 차이가 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중성자가 2개인데 3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같은 원소인 것 같은데, 즉 양성자 수는 동일한데 중성자 수가 다른 경우를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부르고요. 수소가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다 동위원소예요. 네, 그래서 3개가 다 양성자 수는 같지만 중성자 수가 하나씩 더 많은 겁니다. 동소체. 동소체는 같은 원소지만 원자 배열이 다른 원소.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황린, 정린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얘네들은 밑에 있네요. 네, 얘네들은 연소 생성물이 같습니다. 그래서 태워서 같은 연소 생성물이 나오는지를 보면 얘네가 동소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네, 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문제 보시겠습니다. 원자 번호가 18번인 아르곤, 질량수가 25일 때 중성자의 개수는 얼마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질량수가 있잖아요. 질량수는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죠. 근데 양성자가 전자수고 그리고 원자 번호죠. 그렇죠. 그럼 질량수가 25면 원자 번호가 18번이에요. 그럼 중성자 몇 개겠습니까? 여기다 더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답은 7, 1번이 되겠죠. 자, 나트륨 원자는 11개의 양성자. 자, 나트륨이 이제 양성자가 전자고 이게 번호죠. 그럼 이제 11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원자 번호가 11인 것만 놔두고 지우면 됐고요. 그 다음에 질량수는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잖아요. 그럼 2개 더하면 돼요. 11과 12 더하면 23이죠. 네. 그래서 번호가 11이고 무게는 23인 거. 답은 3번이에요. 얘는 원리만 잘 아시면 문제 푸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얘랑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이게 알면 쉬워요. 근데 모르면 절대 못 풉니다. 네, 그러니까 꼭 푸는 방법을 숙지해 두시고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핵심 이론 02 원소의 주기적 성질 1. 분류. 원소의 주기적 분류를 우리가 이제 주기율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주기율표는 이 멘델레이프, 이게 러시아 사람이에요. 모즐리 이 사람 영국 사람인데 뭐 이런 내용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멘델레예프가 이제 원자량을 기준으로 만들었고, 그것을 조금 개선해서 이제 모즐리가 좀 더 현대적으로 개선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족과 주기가 있죠. 네. 족은, 저는 이걸 예전에 어떻게 외웠냐면, 자, 족은, 자, 족, 그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세로라고 외웠고, 네. 족 아니면 주기잖아요. 그래서 주기는 이제, 주기, 이렇게 해서 가로라고 무식하게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기억이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안 되면 그냥 저처럼 족이니까 족 해서 세로는 족이고 가로는 주기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족은 이제 세로로 되어 있는 게 총 18족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원자과 전자, 그 체각 전자 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유사한 화학적 성질을 지니고 있다. 이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유사한 화학적 성질을 지니고 있다. 주기는 이제 가로줄을 이제 주기라고 하고, 이걸 피리어드라고도 하죠. 자, 3번 주족 원소. 주족 원소는 이제 주기율표에서 이제 1번부터 20번에 해당하는 원소를 우리가 주족 원소라고 하고요. 각 족의 성질을 가장 뚜렷하게 해주는 원소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전이 원소는 이제 금속 원소인데 3에서 12족 금속 원소. 족은 좀 다르지만 전이 원소들은 다 원자과 전자의 수가 이제 거의 같아서 성질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전이 원소는 족은 다르지만 유사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고요. 자, 알칼리 금속을 우리가 1족 원소라고 하고, 알칼리 토금속을 2족 원소라고 합니다. 할로겐 원소는 이제 17족인데, 17족과 18족의 차이는, 네, 18족 원소는 이제 다른 물질과 결합하려고 하는 힘이 전혀 없죠. 스스로 안정. 이거를 다른 말로 비활성 기체라고 하죠. 근데 17족 원소는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돼 있어요. 활성 기체. 네. 왜냐하면 얘네들은 체각 전자가 7개라 무조건 플러스 전자 하나를 땡겨오려고 하려는 힘이 굉장히 셉니다. 반면에 이 비활성 기체는 네, 스스로 옥텟 규칙을 완성했기 때문에 다른 물질이랑 화합을 하기가 싫어하죠. 네, 그래서 헬륨, 네온, 아르곤 이런 것들이 비활성 기체고, 네, 플루린, 염소, 브롬 얘네들이 이제 할로겐 원소 17족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굉장히 결합력이 세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네, 주기율표 이렇게 보시면 너무 외울 게 많잖아요. 네, 이거를 제가 다 외우라고는 절대 말씀을 못 드립니다. 네, 하지만 저라면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르, 네온, 나마, 알시, 인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까지는 외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여기서 중요한 그 네, 원자량을 지니고 있는 물질이 수소와 탄소, 질소, 산소, 네, 황, 염소 정도? 이 정도 화학식량, 원자량 값은 알면 좋다. 나중에 이제 경도값 하려면 뭐 마그네슘과 칼슘까지 알면 좋은데, 뭐 나트륨까지 알면 뭐 이러면 뭐 다 좋죠. 근데 이런 것까지는 좀 뭐 하면 좋겠지만, 하지만 얘네들은 필수입니다. 네, 반드시 화학식량, 네, 원자량 값을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를 바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예제 1번, 2-1번.
전이원소에 대한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이원소는 대부분 금속이죠. 네. 그리고 네. 이제 공기 중에서는 뭐 다른 물질과 큰 뭐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촉매제로 주로 사용된다. 요 정도만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원제로 사용이 안 되죠. 얘네들은 네, 반응성도 없어요. 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주기율표에서 전형원소에 대한 설명. 전형원소는 우리가 보통 이제 밀도가 되게 낮은 그런 밀도가 작은 금속원소 플러스 비금속원소 두 가지가 전형원소에 해당이 되고요. 네. 저밀도 금속원소 플러스 비금속원소. 네.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뭐 원자 번호로 따지자면 뭐 1번부터 20번, 31, 38 뭐 이렇게 번호들이 쭉 있는데 요 정도 특징만 반드시 숙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밀도가 큰 금속은 해당이 안 되죠. 답은 2번입니다. 2-3번 주기율표상 5족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네, 5족의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질소고요. 그 밑으로 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 비소, 안티몬, 그리고 비스무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규소는 해당되지 않죠. 답은 3번입니다. 자, 2-4번 보실게요. 주기율표상에서 원자번호 7의 원소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원소의 원자번호는 이제 동일한 족의 원소들이 유사한 성질을 띠겠죠. 같은 족상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질소는 아까 위의 문제하고 똑같이 질소, 죄송합니다. 질소, 인, 뭐 비소 이렇게 유사한 성질을 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번호로 따지면 질소가 이제 7, 자 인은 15번째, 그리고 비소는 33번째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이게 5족 원소를 구별할 수 있느냐 뭐 똑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이 중에 이제 네, 15번째 원소인 인이 유사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 이론 03 원소의 주기적 성질, 주기성. 1. 원소의 주기성. 원소는 이제 주기성이란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 이제 옥텟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옥텟 규칙은 원자의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이 전자를 8개 채우려는 성질. 옥타라는 게 이제 8이거든요. 네. 그래서 전자 껍질이 이제 1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수소나 헬륨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자, 2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3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화학분석 기능사 레벨에서는 여기 정도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자 껍질은 전자가 2개이면 완성이고요. 두 번째 8개, 세 번째 8개이면 완성이에요. 그래서 옥텟 규칙의 기본적인 정의는 최외곽 전자를 8개를 채우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 그리고 8개를 채웠을 때 가장 안정적이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정확할 겁니다. 네. 그래서 옥텟 규칙은 이제 최외곽 전자가 8개가 되려고 하는 이제 보이지 않는 힘을 의미를 한다라고 네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온화 에너지는 원자 1몰에서 전자 1몰을 떼어낼 때 필요로 하는 에너지의 양. 그래서 이온화가 되기 위한
에너지의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는 경향성이 있는데 주기율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 그리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커집니다. 네. 3. 전자친화도. 전자친화도는 기체 상태의 원자가 1몰의 전자를 얻을 때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값은 족과 주기에 따라 다른 경향성을 지니는데요. 동일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이 전자친화도가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족이라고 하면 이제 수직 계열화된 그 같은 성향을 띠고 있는 원소들이긴 하지만 껍질의 수가 다르잖아요. 위에 있는 게 껍질이 하나면 여긴 2개고 밑에는 3개일 수도 있어요. 껍질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껍질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이 안에 있는 원자 핵과 바깥에 있는 그 전자 간의 거리가 점점 이제 증가하게 돼서 그 서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그러니까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친화도도 껍질이 커지면 커질수록,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감소하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고요. 동일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전자친화도도 같이 증가한다. 왜냐하면 같은 주기라고 하면 껍질이 동일할 거 아니에요? 그럼 껍질은 동일한데 여기에 전자수도 늘어나지만 이 양성자 수도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양성자 수가 이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핵과 원자 핵과 이 전자 간의 인력이 점점 더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더 강한 힘으로 이제 이제 잡아둘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일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전자친화도도 함께 증가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체외각전자는 이제 전자 껍질의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 전자 수죠. 그래서 껍질의 수에 따라서 2개, 8개, 8개의 순으로 채워지고요. 그래서 일족 제외하면 모두 8개를 유지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이 8개를 유지하려는 힘을 이제 옥텟 규칙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5번 전기 음성도. 얘는 원자가 다른 원자로부터 전자를 얼마나 잘 끌어당기느냐. 얘는 이제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큰 물질은 이제 플루오린이에요. 그래서 주기율표상으로 보면 오른쪽으로 위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커집니다. 그래서 얘가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산소예요.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1로 당기고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2로 당기는데 이 둘이 만나면 산소가 집니다. 그래서 산화수가 플러스 1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플루오린을 제외한 모든 원소와 결합했을 때 산소는 힘이 그래도 가장 세기 때문에 대부분 산화수가 마이너스 2가 되지만 플루오린과 만났을 때만은 산화수가 마이너스 2가 아니고 플러스 1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6. 원자 반지름. 원자 반지름은 족과 주기에 따라 다릅니다. 동일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라는 거는 결국에 껍질이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반지름이 커지겠죠. 반면에 동일 주기는 원자 번호 증가함에 따라서 점점 반지름이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양성자 수가 점점 늘어나니까 얘네가 이 전자를 더 강한 힘으로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가 하나 있을 때보다 2개 있을 때는 양성자도 2개니까 그 힘도 더 커지게 되고, 그래서 같은 주기일 때는 반지름이 원자 번호가 진행됨에 따라서 점점 이렇게 작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 예제 3-1번. 다음 중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작은 것은?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하는 커지는 그 경향성이 이제 동일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커지고, 그리고 동일 족에서는 위로 가면 갈수록 커집니다. 이거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작으려면 왼쪽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온화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중에 좀 그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껍질수예요. 껍질수.
그래서 껍질이 많으면 대부분 그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원자 핵에 있는 양성자와 양성자와 껍질이 많으면 바깥에 있는 그 전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힘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껍질이 제일 많은 게 르비듐이죠. 답은 4번입니다. 다음 중 이온화 경향이 큰 것부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이온화 경향이 제일 큰 게 리튬이에요. 이건 그냥 암기를 하세요. 리튬이 제일 큽니다. 이거 비교할 수 없어요. 리튬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리튬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온화 경향 순서대로 갑니다. 얘는 약간 예외예요. 그래서 칼륨, 나트륨, 알루미늄, 구리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리튬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시면 문제 푸는데 큰 지장 없으실 겁니다. 답은 2번이에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 때,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는 것은 양성자도 늘어나고 전자도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일 때 나타나는 전형 원소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문제 보시면 이제 최각 전자수가 늘어나니까 이온화 에너지와 전자 친화도 모두 증가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전자 친화도는 감소한다고 그랬죠. 답은 1번입니다. 한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주로 결정하는 것은? 제일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수. 답은 4번이고요. 3-5번 다음 중 이온화 경향이 가장 큰 금속. 이 중에서 이온화 경향이 가장 큰 금속은 칼륨이에요. 칼륨 다음에 나트륨. 이게 1번, 2번. 근데 이제 얘네들은 이제 2가잖아요. 얘네는 1가고. 1가 중에 칼륨이 제일 세고 얘보다 더 센 게 리튬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3-6번 전기 음성도의 크기 순서로 오르는 것은? 전기 음성도의 가장 최고봉은 플로우린입니다. 전기 음성도도 오른쪽 위로 가면 갈수록 셉니다. 비활성 기체 빼고 할로겐 쪽이 전기 음성도가 제일 세고 그 중에 최고봉이 플로우린이다. 얘는 -1, 얘는 -2인데 얘만 만나면 +1로 바뀐다고 그랬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3-7번 원자의 반지름이 가장 큰 것은? 원자 반지름은 기본적으로 이제 껍질이 많을수록 크고요. 그리고 이제 동일 주기에서는 이제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왜냐하면 이제 원자 번호가 커진다라는 것은 이제 유효핵이 많아지니까 유효핵이 전자를 더 많이 당기죠. 그래서 원자 반지름이 작아져요. 그래서 이 중에 이제 껍질이 제일 많고, 그리고 이제 원자 번호가 동일 주기에선 작은 것을 찾으면 르비듐 다 이제 같은 족이잖아요. 이게 껍질이 제일 많아요. 껍질 때문에 원자 반지름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8번이 다음 창에 있나요? 3-8번 다음 등전자 이온 중 이온 반지름이 가장 큰 것은? 등전자 이온은 얘가 전자를 2개를 잃고 얘가 전자를 하나를 잃고 얘는 중립이지만 얘는 전자를 하나를 얻어서 결국에 총 전자의 수가 같은 거예요. 이걸 등전자 이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등전자 이온의 이온 반지름을 결정하는 결정적 요소는 전자수가 아니에요. 유효 획전화입니다. 그래서 그 원자핵의 구성을 하고 있는 이제 플러스가 몇 개인가에 따라서 이온 반지름이 크고 작고가 결정돼요. 많으면 많을수록, 플러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세게 잡아당기니까 반지름이 더
작아지겠죠. 반대로 적으면 적을수록 덜 세게 잡아당기니까 크겠죠. 그래서 얘가 원자 반지름이 제일 큽니다. 얘가 1등이고, 그 다음에 유액전하가 이제 적은 게 네온이죠. 2번. 그리고 얘가 3번, 4번. 굳이 순위를 매기자면 이렇다. 답은 4번입니다. 핵심 이론 공사, 전자껍질과 전자배열. 이 파트는 감히 제가 말씀드리건데 화학분석 기능사의 전체 내용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다. 깊이 들어가면 진짜 끝이 없습니다. 네, 이게 양자역학하고도 연결이 돼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화학분석 기능사의 범주 안에서 설명드리는 것으로 가름하고 간단하게 문제 풀 수 있게만 만들어 드릴게요. 네. 우선은 이제 전자껍질과 주양자 수가 처음에 나왔죠. 주양자 수에 따라서 이제 전자껍질이 결정이 되고요. 전자껍질이 한 개일 때, 네. 그러니까 주양자 수가 1일 때 K껍질, 그리고 주양자 수가 이제 2일 때 L껍질, 주양자 수가 3일 때 M껍질, 그리고 4일 때 N껍질, 5일 때 O껍질,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양자 수에 따라서 네, 전자껍질이 결정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오비탈과 최대 수용 전자수. 오비탈은 자, 영어로 orbit이 이제 궤도잖아요. 궤도. 그래서 오비탈이라고 하면 그 전자가 원자핵 주변을 도는 그런 궤도의 어떤 그 모양, 경향성에 따라서 총 4개로 나눠져 있는 오비탈에 대한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비탈은 S오비탈, P오비탈, D오비탈, F오비탈 이렇게 총 4가지 종류로 구성이 됩니다. 각각 모양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S오비탈과 P오비탈과 D, F오비탈이 모양이 조금씩 다른데 얘네가 그 전자가 배열되는 순서가 1s, 2s, 2p, 3s, 3p, 4s, 3d, 4p, 5s, 4d, 5p 이런 순서대로 전자가 차들어갑니다. 이 각각의 오비탈 안에는 총 2개의 전자씩 차들어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1s면 위에 거, 밑에 거. 이게 파울로 베타 원리이거든요. 네. 네. 아무튼 이렇게 순서대로 전자가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씩 이렇게 차들어가는 거예요. 밑에 이제 좀 그 전자 껍질과 오비탈의 관계를 좀 보면서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드리자면, 자, 전자 껍질이 주양자 수가 1일 때 K 껍질이죠. K 껍질은 오비탈이 하나밖에 없어요. S. 자, 전자 껍질이 2개일 때, 그러니까 주양자 수가 2일 때는 이제 전자 껍질이 L인데, 이때는 오비탈이 S 오비탈과 P 오비탈이 같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P 오비탈이 총 3개의 오비탈의 수를 가져요. 그래서 오비탈의 총 수는 요거 1개, 그리고 요거 3개 더하면 얼마죠? 총 4개예요. 네. 그러면 각 오비탈마다 전자가 2개씩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들어가는 전자의 수는 2 곱하기 4 하면 이 L껍질에서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전자수는 8개가 되는 거죠.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M껍질은 이제 주양자 수가 3이고 3이다 보니까 오비탈의 종류가 하나, 둘, 3개입니다. 네. 그리고 각 그 오비탈의 수는 S가 1개, P가 3개, D는 5개입니다. 그러면 요 3개를 각각 다 더하시면 총수가 9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오비탈의 수는 9개,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오비탈의 총수가 9개고 각 오비탈마다 전자를 2개씩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수용 전자수가
18개가 되는 거예요. 네. 이걸 좀 다르게 설명을 좀 하자면, 좀 이제 나누어서, 예를 들어 d 오비탈 같은 경우는 네, 오비탈의 수가 5개니까 여기에 총 2개씩 전자를 수용할 수 있으니까 d 오비탈이 수용할 수 있는 전자의 총수는 10개인 거죠. 같은 방식으로 p 오비탈이 수용할 수 있는 전자의 총수는 6개인 거예요. s 오비탈이 수용할 수 있는 전자의 총수는 2개입니다. 전자 껍질에 따라서 오비탈이 하나씩 늘어나기 때문에 그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네, 수용할 수 있는 전자의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K 껍질을 가지고 있는 오비탈, 그러니까 전자 껍질의 K 껍질은 이제 최대 수용, 그래서 전자수가 2개, L 껍질은 8개, M 껍질은 18개, N 껍질은 32개. 그리고 이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네,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굉장히 저도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기본적인 내용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좀 이해가 안 되시면 외우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네. 최대한 이해하실 수 있게 제가 조금 더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비탈은 총 4개로 구성된다. 네, S, P, D, F 이렇게 된다. 그런데 이게 순서대로 차는 것도 아니에요. 뭐냐면 자, S1이 나오고 1S가 나왔고 2S, 2P가 나왔고 3S, 3P가 나왔는데 또 D는 4보다 더 뒤에 나옵니다. 네, 그래서 원자의 전자 배열 순서, 이게 전자가 차 들어가는 순서예요. 네, 하나 차고 하나 차고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차는데 네, 이게 3D, D 껍질보다 네, 그러니까 D 오비탈보다 S 오비탈에 먼저 차 들어간다. 네, 이렇게 순서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시험 문제 가끔 나와요. 그래서 어디에 먼저 전자가 차느냐 그걸 묻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네. 전자 껍질과 오비탈의 관계는 방금 설명해 드린 것으로 가름하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전자궤도 d 오비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총수. 아까 d 오비탈은 네, 5개라고 그랬죠. 네, 각각 2개의 전자가 들어가죠. 그럼 몇 개죠? 10개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네. 원자 번호가 26인 철의 전자 배치도에서 채워지지 않는 전자의 개수. 얘는 자, 26을 이제 전자 껍질에 따라서 순서대로 이제 나열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순서를 좀 어느 정도 암기는 하셔야 돼요. 뭐냐면 1S 다음에 2S, 그 다음에 2P가 차고요. 그 다음에 3S, 3P가 차고, 그 다음에 3D가 아니라 4S가 차고 3D가 찬 다음에 그 다음 뭐가 찰까요? 4P가 차겠죠. 그쵸? 네. 일반적으로 S, P, D, F 순서대로 차는데 요 정도까지만 암기하시면 네, 거의 뭐 이제 원자번호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범주 안에 들 거예요. 그럼 여기가 2개 들어가죠. 여기 ES 2개가 들어갑니다. 그쵸? 이 P는 총 3개씩 총 6개가 들어가고요. 3S도 2개가 들어가고요. 3P도 총 네, 3개씩 전자가 2개니까 네, 6개가 들어가고요. 4S도 2개가 들어가겠죠. 그쵸? 그럼 여기까지 한번 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자, 6개니까 10개. 11, 12, 13, 14. 자, 여기까지 하면 20개죠. 20개.
근데 이제 원자 번호가 26번이잖아요. 그러면 3D는 네, 전자가 찰 수 있는 공간이 총 5개입니다. 이 전자가 차는 순서는 순서대로 차요. 하나, 자, 20개, 21, 22, 23, 24, 25개가 차고 26개 차면은 이제 26개가 끝났죠. 그럼 나머지 4개가 비어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4-2번 보면 채워지지 않는 전자의 개수는 총 몇 개다? 4개.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이거를 푸시려면 요 순서를 아셔야 되고, 그리고 S나 P나 D가 저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채워질 수 있는 전자의 총 공간이 몇 개인지도 아셔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총 이제 공간에 전자가 차 들어갈 때 순서대로 찬다. 네, 요거까지 아셔야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네. 자, 4-3번 보실게요. 원자의 K 껍질에 들어있는 오비탈. K 껍질은 주양자 수가 1일 때, 네, 하나죠. S 하나. 네. K 껍질 다음에는 이제 L 껍질이죠. L 껍질에는 S와 P 들어있고요. 자, M 껍질에는 S와 P, D 이렇게 있고요. N 껍질에는 S와 P, D, F 이렇게 있습니다.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자, 4-4번 보시겠습니다. 나트륨 이온의 전자 배열에 해당하는 것은, 나트륨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하나가 날아간 거죠. 그래서 나트륨의 원자 번호가 11번인데, 네, 플러스니까 하나 날아가서 이제 10개를 전자를 채울 수 있는 전자 배열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S가 여기가 2개고, 여기도 2개고, 자, 여기는 6개잖아요. 다 더하면 총 10개 해서 답은 1번이에요. 이 위에 거를 네, 더하시면 돼요. 예, 2P의 4라고 하면, 네, 원래 P가 6개 차야 되는데, 하나, 둘, 셋, 4개만 찬 거예요. 2개는 안 찬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은 그래서 1번이죠.